문제가 될 정도로 폭행한 자, 직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10대 폭행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라는 청원 글이 무려 25만 건 이상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면서 발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직격 토론은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자, 오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손수호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 변호사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동안? 그 강릉에서 그 10대들이 7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던 사건, 뭐 다 아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산에서 그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에게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하루 동안 감금해놓고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끔찍하네요. 그리고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이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건방지다는 이유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부천이나 평택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그 또래 남녀 중고생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사건도 있었었고, 상당히 너무 많고요. 지금 제가 사실 맡고 있는 사건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 노 변호사도 그런 사건 맡아요? 네, 저는 지금 청소년 관련된 사건을 몇 개 맡았었는데 전부 다 집단으로 한 명의 아이에 대한 그런 폭행이 장기간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한 강간이라던가 뭐 이제 뭐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거의 심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른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낄 때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화하고 있고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까? 너무 늘어나고, 더 문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매우 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직접 느낀 거죠. 근데 이건 추가 질문인데요. 네네. 7월에 발생한 그 서울 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는데 왜 그랬답니까? 그게요, 사실은 그래요. 소년법의 기본 취지는 처벌보다는 그 가해 학생들, 그러니까 교화하고 그다음 돌려보낸다, 사회에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얘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소년법이 적용되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초범인 경우에는 정말로 그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실질적으로 징역이 매우 높게 그 선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좋게 아이들을 조금 용서해 주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어린애인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피해자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사건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집단 폭행에서 아이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피고인은 기소유예를 받았고요. 고등학생인데. 집단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했는데 네. 피고인은 저희 피고인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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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소유예를 받았고 아예 기소도 안 된 거고, 또 한 명의 아이는 이제 강간했습니다, 어른을. 근데 그때는 보호 처분 받았습니다. 보호 처분. 네, 그래서 가정에 위탁되는 것으로. 그렇군요. 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에 대해서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언니들인가 싶기도 하고, 밤에 머리 아파서 중간중간에 많이 깨서 성추행한 거 있고, 용서해주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자, 피해자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쉽게 배심원 비슷한 거겠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 네. 그거는 그만큼 이렇게 소년범의 경우는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년 범죄, 특히 소년범의 특성이 굉장히 좀 다양한 범죄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많다는 점이 있겠고요. 네. 게다가 실정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소년법에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5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제한인데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경찰 또는 검찰에서 이러한 소년법 55조까지 다 감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얘기로 이런 범죄들이 소년범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고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자,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두 변호사는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데 먼저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 노영희 변호사시죠? 네, 저는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해주시죠. 왜 그런지. 아까 지금 그 영장 청구에서 아마 11일 날에 부산 여중생 관련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건 중에 하나가 안산에 있었던 그 성매매 강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주범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 아이를 감금해서 폭행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이게 중3, 고1, 가해자인 중3, 고1이 다 여학생이에요? 네, 네. 그리고 피해자인 중2 여학생은 뭐 매춘을 강요했다니까 당연히 이건 여학생일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못 도망가게 하면서 너 200만 원 벌어와라 해서 이제 풀어준 상황이 있었었는데 요점은 그게 아니라 요점은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전부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 불구속 재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각된 이유는 나이가 어리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소년법 적용 대상이 13살부터 18살까지인가? 14살부터 18살까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까? 현재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18살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연령 사이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초범이거나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심하지 않은 것이 지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은 왜 법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저지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이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약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네, 지금 처벌 수위를 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소년법 개정의 어떤 그 논거이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그런 학생들을 옹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당연히 잘못을 한 것이고 그러한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꾸짖음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또는 소년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이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섣부르게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진행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 말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는 법조인이나 지금 그 그러니까 이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 그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되 대신 이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좀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번 소년법 개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살인 같은 것들 혹은 이런 걸 저지른다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사실인데 어떻게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혹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 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구형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벌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뒀다는 걸 미리 알게 되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언제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아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뉘우침이 없이 더 흉악한 범죄를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노 변호사님께서 소년법 개정을 이제 주장하시는데 전 단순히 뭐 최대 형량, 최고 형량을 좀 올리자 그 정도로 짐작을 했는데 사형까지도 언급하실 정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형하자고 말하는 게 아닌데요. 네, 사형은 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요. 소년에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현행 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을 논외로 하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인권 협약에 가입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입니다. 이 아동권리 협약에 이미 우리나라 91년에 비준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그 국제적인 그런 그 조약의 경우에는요. 헌법 6조 1항에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제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형 또는 이제 종신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미 91년도에 비준을 한 그 조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그 조약에 반하는 내용을 입법화하겠느냐. 설령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한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소년법을 아주 핀포인트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저 소년법 관련해서 지금 아까 노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느냐, 이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러면은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네,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위화력이 있는지,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교화에 힘쓴다고 해서 위화력이 있는지는 장기간의 그런 뭐 통계 같은 것들을 보아야지 아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초점은 이 아이들을 사형하게끔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입법 발의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형이나 무기형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해놓고, 대신에 지금 현재 만 19세 이하에 그 적용하고 있는 소년법의 그 범위를 좀 줄여서 만 18세 미만으로 좀 낮추자, 한 살 정도 낮추자. 그리고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이 10세에서 14세로 되어 있는데 10세에서 12세 정도로 낮추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줄이자.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토의할 내용이니까 지금 노 변호사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맞다. 그러나 처벌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범죄가 없어지느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처벌 수위와 범죄율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형제도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강력범죄가 훨씬 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에서 오히려 강력범죄율이 내려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 반대 통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형벌의 수위와 범죄 발생률, 범죄율과의 직접적인 관련에 대해서 과연 형벌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 또는 소년에 대해서 엄벌 처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율이 내려간다? 그런 근거는 실질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증거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형벌을 높인다는 것의 의미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는 사형을 시키냐 무기형을 하냐 이거의 논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행위에 맞게끔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을 주게끔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소년법에는 단기형과 장기형이라고 하는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단기 1년 또 뭐 장기 5년, 장기 6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형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기형만 끝나고 나면 아이를 가석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형 무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중간에 그 부정기형의 범위를 조금 넓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형의 범위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놓자라고 하는 게 바로 초점입니다. 근데 이제 논란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애들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삐뚤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걸 애한테 책임을 묻기가 뭐하지 않느냐. 그건 사회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벌어지는 범죄를 보면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번에 인천에서 그 인천 여중생 그 살인 사건도 그렇고요. 아주 유복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집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새는 뭐 환경 때문에 저지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사실 통계 수치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적 책임이다. 소년 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다. 아니다. 본인 책임이 더 크다. 지금 16년도에 나와 있는 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게 되면 그 형사 미성년자가 저지른 그 범행의 건수는 7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다수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 미만 정도가 사실은 이제 부잣집 아이들 혹은 우리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자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0년에 10만 건 정도 하던 청소년 범죄율이 지금 2015년이나 16년에는 7만 건 정도 줄었기 때문에 범죄율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다만 만 14세와 15세 혹은 13세 아이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 강력 범죄의 그런 숫자가 늘어났고 또 그 범죄의 흉포화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게 바로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개정을 하자는 거죠. 네, 일단 그 소년 범죄의 영향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년범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 이제 범죄 백서에도 굉장히 자세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그 보호자에 대해서 보호자 유형별로 나누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편부 10%고요. 편모 역시 10%, 그리고 부모 없는 경우가 3.2%였습니다. 그런 통계 수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생활 10%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범죄에서 네. 차지하는 아이들의 출신에서 볼 때 네. 편부 10, 편모 10, 그다음에 부모가 없는 부모 경우가 없는- 3%. 나머지는 다 그냥 양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거네요. 네, 실부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76.6%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생활 정도별로도 만든 그런 그 통계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하류라고 칭하는 경우에 약 60%였고요. 중류가 40%, 상류는 뭐 1%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류, 중류, 하류의 그런 그 경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생활 수준을 경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아까 앵커께서 유복한 환경이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유복하다는 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환경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 있었으며 또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성격이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년범은 사실 하나의 지표로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을 다루는 수사기관 또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 손 변호사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편모나 편부냐 이런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60% 정도는 이제 하위층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중위 내지 상위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연령이 이제 학교에 다녀야 되는 나이입니다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 미취학의 소년도 굉장히 그 범죄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그 교육을 통한 재사회와 공교육이나 그런 것에 좀 외면된 소외된 경우에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제가 됩니다. 하나만 예.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류층인 미성년 범죄는 0.8%에 불과했지만 가정 형태가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미성년자 범죄는 68.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 부모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느냐, 얼마나 그 가족관계 형태에서 본인이 좀 안정감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정서적인 겁니다.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손 변호사한테 먼저 좀 그 답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네. 완전히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는 좀 바꿔야겠다.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나이를 좀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그 발육 상태나 이런 것들이 혹은 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죠.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년범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형량 이런 것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정도는 저도 찬성합니다. 신중하게 그래요? 해야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왜요? 왜냐면은요. 네. 단순히 소년법 하나만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 이유가 현재 소년이 19세 미만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는 20세였어요. 그런데 2008년에 법을 개정해서 한 살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 살 더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만 18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년법만의 문제가 아닌 게 기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 보호법 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소년법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14세 이상의 경우에는요. 이제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온전한 형사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온전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은 곧 권리도 온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청소년으로서 보호해주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선거권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연동돼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책임은 성인과 똑같이 주면서 다른 권리를 제한한 근거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다 고려해야 됩니다. 형량을 높이는 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나이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손소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이를 좀 낮춰야 된다고 나이를 봅니다. 낮춰야 된다? 네, 지금 일본의 사례를 하나만 제가 들어보이겠습니다. 2000년대에 원래 일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6세로 해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비닐봉지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절단을 해서 비닐봉지에 집어넣어서 아유, 그거를 학교 끔찍하네. 앞에 정문 앞에 놔뒀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입을 열어봤더니 입에 쪽지가 하나 나오는데 쪽지 내용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네, 그것도 너무 네, 끔찍하니까 네, 얘기 근데 자세히 하지 어쨌든 마십시오. 간에 이제 그 남학생이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해 그 여학생을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형사적 처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수감을 시켰는데 8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름을 바꾸고 그 자기가 했던 살인 사건에 대한 변명 수법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본인은 그 인세를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한 20초씩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소년 범죄율이 성인 범죄율의 4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율도 내려가고 있고요. 또 흉포한 범죄는 그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흉포한 범죄 때문에 소년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 변호사.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40%이고 만 13세부터 15세까지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의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격렬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준비도 많이 해오셨네요. 오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